안녕하세요. 한국학 에세이의 문강입니다. 지난주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이제 종교지리학이라고 하는 그 챕터를 통해서 풍수지리학이라고 하는 부분, 장소학, 뭐 다양한 형태로 불리고 있는 이 지리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한국의 특성이 무엇이냐, 도대체 우리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접근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기 시작할 때 맨 먼저 한국성, 한국의 보편성과 특수성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도 이게 아주 궁금했어요. 제가 한국인은 한국을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도 우리 한국을 연구하는 것이 저에게는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참 한국에 살고 한국에서 이렇게 자그마한 나라에서 사는 것 같은데 결코 작지만은 않은 우리 한국. 이 한국이란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 자신이 설명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문화와 예술과 미학을 통해서 한국을 이제 만나고 있고, 앞으로는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정신과 사상, 철학, 그다음에 깊이 있는 심학까지 마음을 전체적으로 이제 한국인의 심성을 분석하는 그런 시절이 올 텐데요. 이거는 뭐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노벨 문학상까지 이제 나왔으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문화 양상뿐만 아니라 심연에 깊이 있는 부분까지도 이제는 한국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그리고 그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 한국의 풍수, 종교지리학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한국을 분석하기 위함입니다. 한국이 어떠한 나라인지, 한국학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땅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땅의 형식에 맞춰서 그 자연 환경, 산수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그 나라가 국민들이 살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감정, 정서 이런 것들이 많이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땅을 정확히 아는 것은 우리 한국학의 특성, 한국인의 심성의 구조, 한국인의 사유 방식에 큰 영향을 줄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들고 나온 말이 바로 백두대간 세계단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단전에 해당한다. 세계의 단전이다. 백두대간이 세계의 단전이다라고 했을 때 이 단전이라는 용어를 한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다른 곳에 가면 또 다르게 형성돼 있죠. 여기 조그만하게 이렇게 내려와 있지만 이런 데 보시면 또 이렇게 또 좌측용 우백호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보면은 지중해 라인 이쪽에 보시면 그쪽에도 뭐 이탈리아나 그리스나 같은 이런 지역 안에 들어와 있는 나라들로 세계를 한번 움직였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다 좌측용 우백호 정확하게 단전의 형태를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다른 나라도 서로가 이 산이 저 산의 우백호가 되고 우백호가 됐던 다른 곳에 가서 좌측용이 되고 이러듯이 단전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몸에 그 한의학에서 말하는 경혈이 굉장히 경락이 있어서 혈자리가 막 나오고 침을 놓는 곳들이 곳곳에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 차크라 단전들이 굉장히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부터 해서 많이 있듯이 그런 형태가 다 되어 있겠죠. 우리나라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 세계의 한 단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기는 제가 그린 걸 가지고 이제 영어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외국인들에게도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이 단전성 문화라고 하는 걸로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풍수지리라고 하는 형태도 지금 중요한 거는 한국 문화의 특징을
한국학의 특징을 뽑아내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단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문화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코드가 될 수 있겠다. 여러 가지 분석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 근데 그 가운데 단전성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단전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게 목 같은 데 보세요. 공간이 넓지 않아요. 모든 실핏줄이 다 모여 있는 곳이고 상단전, 하단전, 뭐 중단전 이런 데 보면 모든 것이 이제 경열이 다 집합되어 있는 곳이죠. 그리고 급소에 해당하고 말이죠. 그런 장소에 딱 있으면 굉장히 많은 기운들이 여기에 몰려들었다가 나가고 있죠. 우리 토함산 했을 때 경주에 토함산이 있는데 이게 머금을 한 토할 토자잖아요. 머금었다 뿜어낸단 말이죠. 뭔가 어떤 기운이 있는 걸 다 빨아들였다가 다시 또 뿜어져 나온단 말이죠. 그거에 모이는 톨게이트 같은 곳이 단전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모든 것들이 일단 회통될 수밖에 없다. 일단 한번 모일 회자, 그 다음에 통할 통자, 이런 식으로 모였다가 그것이 다시 통한다. 모든 것이 일단 한번 이 장소에 모였다가 다시 여기서 뭔가 하나가 회통이 돼서 머금었다가 다시 토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단전에 한번 들어오게 되면 세상의 모든 사상, 문화, 뭐 다른 곳에 있었던 전통 역사들이 다 한번 들어오게 되겠죠. 근데 그것이 한번 곰탕에 우려내듯이 우려내 가지고 나오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낱낱이 살아있는 듯 하면서도 그것이 더 회통이 되어 가지고 나타나는 양상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런 단전성 문화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제 이런 형태를 가지는 나라들이 예를 들면은 뭐 터키의 이스탄불 같은 경우도 모든 문화가 한번 들어왔다가 거기에서 한번 회통이 됐다 나가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실크로드 같은 것을 우리 한국의 경주에서 터키의 이스탄불 이제 뭐 키르케이라고 터키라고 하는 인물을 이름을 요즘 바꿔서 쓰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터키로 주로 알고 있잖아요. 오스만 투르크 돌고리라고 하는 나라. 옛날에 우리 그 역사에서 돌고리라 그래요. 그죠? 이게 전부 투르크거든요. 그게 이게 옛날에 우리 터키라가 얘기를 했던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여기에서 우리 경주에까지 이어지는 어떤 형태가 어떤 단전과 단전이 어떤 이어지는 형태가 된다. 여기서부터 넘어가서 이까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문화사 쪽으로 굉장히 넓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뭐 불교다, 이슬람이다, 뭐 기독교 문명이다, 유교다, 뭐 이렇게 쪼개서 보는 학문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게 전체가 지금 서로 함께 모여서 만나지고 텍스트가 구성이 되고 영향을 줘가면서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불교 미술도 보면 간다라 것이 있고 그다음에 서양의 것이 합해졌다가 인도 거 합쳐서 북방으로 오고 남방으로 오고 하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막 퍼져나가기 때문에 어느 나라 그러면 그 나라 하나만 완벽하게 떨어져 가지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게 전부 다 지리적인 형태와 서로 상호 연관을 가지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 나라의 특색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풍수라고 하는 지역성이라고 하는 거를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한 것입니다. 결국 한국인의 특징, 한국성, 한국의 특성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써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의 특징을 이 단전성 문화라고 한번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이 작은 나라가 아니라 단전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 몸하고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이 넓은 공간이 있잖아요. 엉덩이, 허벅지는 넓지만 그건 좀 단순한 공간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급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중요한 그런 곳들은 이제 밀접한 기혈들이 모여 있는 중심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 땅에서는 항상 지구의 중요한 문제들이 토론되어 왔고
세상에 뜨거운 논제들이 연구되어 왔어요. 한국인들은 늘 첨탑 위에 천부의 선것처럼 세상의 정신 문명을 창고해 왔다. 그게 바로 중심열에 태어난 우리 선조가 겪어온 필연적 숙명이었다. 우리나라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일단 다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 들어온 것들이 여기 와서 첨예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이 작은 땅인 것 같지만 이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전통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화합하고 회통하고 융합했다가 다시 갈라지고 또 새로운 것이 들어오고 이런 관계를 맺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중국 옆에 있는 나라 가운데 독립국가로 민족국가로 남아있는 나라가 드뭅니다. 얼마나 많은 그 민족들이 명멸에 갔습니까? 중국 왕조 속에 있었던 그 5호 16국 뭐 이런 나라 뭐 5대 10국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없이 많은 민족들 지금 중국을 구성하고 있는 소수 민족도 수십 개가 되고 언어만 해도 뭐 이 방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고 이렇게 독립국가로서 존재하고 있다. 완전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 땅을 지켜오고 있다라고 하는 건 희유한 일이죠. 일본만 해도 그 몽고의 침입도 받지 않았을 만큼 외세의 침입을 받지 않은 형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좀 특이하죠. 거기서 받아간 건 받아가서 중국, 한국을 통해서 받아간 것을 자기네들이 발전시켜 왔지만 굉장히 생소한 것들이 많고 가깝지만은 않은 어떤 그 이질성이 많이 보이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다 돌아서 한번 다 펼쳐지고 그다음에 수없이 많은 외침을 받아가면서도 이곳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걸 다 다시 극복해가지고 한국형 이 형태를 다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정학적인 그 요충지로서의 이런 역할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에서 만약에 이 한반도에 전쟁이 난다면 이건 전 세계의 제 3차 세계대전이 될 거다라고 하는 말들을 대부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안 걸린 나라가 없어요. 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다 걸려 있고 러시아, 미국, 중국, 뭐 일본 그다음에 그 이외에 주변에 있는 대만도 걸려 있고 뭐 하여튼 여기가 하여튼 그 전쟁이 나거나 한다면 전 세계가 다 같이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사태가 벌어지리라고 봅니다. 이곳에는 세계 가장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집중되어 있고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지역인 거죠. 여러분 세계의 마지막 남아있는 진정한 분단 국가 그게 우리 한국이고요. 전 세계는 이제 태극의 세계에서 무국의 세계로 가느냐 안 가느냐라고 하는 관점이 한국의 이 통일에 매달려 있다고 보여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학 에세이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보와 보수, 산업화와 민주화 세계의 모든 양변은 이 땅에서 현재 완료 진행형의 형태로 담론되고 있다. 현재 완료가 돼버린 게 아니라 다시 또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첨예한 대립과 갈등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거대한 태극 속에서 태극의 양이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이 분단된 그 휴전선을 통해 가지고 태극의 양이가 나눠져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땅이 어떻게 통일이 돼서 어떻게 사상과 문화와 모든 부분들이 이제 해원상생하느냐, 서로 좋게 이 통일이 되어서 잘 회통되고 융합될 수 있느냐, 조화롭게 번영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전 지구상의 관건이 될 수 있다. 한국 땅이 그만큼 중요한 단전이다 이 말이죠. 우리 땅에는 지구촌의 모든 유행은 한국 땅을 거쳐 가게 되어 있고 거의 모든 사상과 종교는 이곳을 한번 휩쓸고 가기 마련입니다. 한반도의 이름을 알리지 못한 문명은 결코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이 땅에는 인류의 정신 문명의 흐름이 거쳐 지나간 흔적이 남겨져 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는 세계 명품이 없죠. 그냥 사상, 종교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유명하게 어떤 지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다지 세계에서 유명한 게 아니에요. 세계에서 유명한 것은 일단 우리나라를 한번 다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이게 그 톨게이트 같은 단전성의 특징이 아니겠느냐. 작지만 작지 않은 나라. 이러한 한국 문화의 특징을 저는
단전성 문화라고 한번 이런 용어로 써보았습니다. 이게 2020년에 제가 쓴 글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 불교의 역사와 한국 사상의 특징, 그리고 한국학 전체의 특징이 드러내고 있는 이 속성을 이 단정성 문화라는 코드로 한국성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이 코드로 한번 파헤쳐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지금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한류를 분석하는데도 중요한 방법론이 하나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으로 이해를 좀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자체 내부의 문제인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연기법에 의해 가지고 전 세계의 대국들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중요한 테마들, 담론들과 다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이게 지금 한국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한국의 통일을 단순한 남한과 북한 간의 통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속에 너무 이해관계가 있어서 전 세계가 한국이 통일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만큼 한국이 복잡합니다. 이게 태극의 양이가 지금 한국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지금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 땅에 대한 백두대간에 대한 이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땅 전체가 백두산을 시조로 해서 흘러 퍼져 내려와서 백두대간이라는 하나의 줄기를 이루고 있죠.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은 이러한 한국 땅의 기상을 왜곡하기 위해서 하나의 전기로 이어진 한반도를 억지로 분할해가지고 산맥론이라는 것을 대두시켜서 갈기갈기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제가 기억납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 사회 시간 이런 데 배울 때 낭림산맥, 그 마식령 산맥으로 나눠서 전부 줄기로 다 떨어져 있는 걸로 그 묘사를 했어요. 근데 그게 전체가 한 줄기인데 백두대간 한 줄기인데 그걸 갖다가 따로따로 산맥으로 나누어 가지고 굳이 그렇게 설명을 했죠. 갈기갈기 찢어서. 그러면 뭡니까? 우리나라는 하나의 민족이고 하나의 국가, 하나의 어떤 그 나라의 정체성이라기보다는 뿔뿔이 흩어져 있고 싸우기 좋아하고 그래서 일본이 와서 자기네들이 식민지 일제강점기를 맞이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일본에 편입시켜가지고 도와줘야 된다. 이런 식의 논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식민사관에서 이제 우리 땅도 그렇게 왜곡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은 다시 이제 백두대간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 전통의 방식을 자연스럽게 회복해서 많은 산악인들 그리고 등산 애호가 여러분들이 백두대간을 종주별로 구간별로 종주하는 그런 국토 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저도 출가해서 삼이 시절에 전체를 다 다니지는 못하고 백두대간에 중요한 국립공원이 있는 중요한 산들 그게 산 정상에 등산을 해서 올라가서 천도제 제사를 기도를 드리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기 뭐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소백산, 속리산, 덕유산, 지리산 전부 한라산까지 그리고 백두산도 다녀오고요. 그래서 그 기도들을 다 하고 서울의 북한산, 뭐 관악산, 도봉산 이런 식으로 중요한 산들 그런 곳에 가서 다 기도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런 백두대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 강화도에 있는 강화도에 우리가 이제 단군이 하늘에 제사 지냈다고 하는 단군이 제사 지냈다는 곳들이 있죠. 강화도의 참성단, 그죠? 지리산 노고단, 태백산의 천재단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우리가 특히 잘 이제 신령스러운 공간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백두산 천지와 한라산의 백록담을 합치면 5개 곳이 이제 신령스러운 곳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또 관음성지가 있고 정멸보궁이 있고 그 다음에 아미타 성지들이 있고 이런 곳들은 우리나라의 전체의 어떤 이 단전성 문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곳곳이 된단 말이죠. 이런 곳에 도성국사 같은 분들, 무학대사 같은 분들이 이제 중요한 장소에 사찰을 지어서 1000년이 넘도록 그곳에서 향화를 올리고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한국 땅의 기운이 하나로 이렇게 잘 흘러 다닐 수 있도록 훼손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스님들이 항상 생활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면서 맑고 깨끗하게 중요한 지점들을 우리 한국 땅에서
마련을 해서 기도를 해서 이렇게 보존을 해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 종교하고 상관없이 전 국민이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땅에 있는 이 성지들, 우리 땅에 있는 주요한 국립공원과 이러한 곳들, 그리고 그 공간들을 전부 스님들이 절을 1000년 넘게 유지하고 보수하고 향화를 올리고 기도를 하고 좋지 않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스님들이 거기를 보존해서 열심히 이렇게 지금까지 보존을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감사해야 하고 전 국민이 이 수승한 어떤 그 원력을 이어서 행복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 말이죠. 종교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 이전에 우리 선인들이 벌써 해놓은 세팅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백두대간을 종주별로 한 번씩 종주를 해보시면 구간별로 말해서 등산을 한번 해보시면 정말 우리 땅이 정말 위대한 땅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돼 있어요. 한국 땅이 보통 땅이 아니에요. 기가 보통 기운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나라 땅에 있는 이 화강암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바위산은 말이죠. 전 세계 그 어딜 가도 우리가 못하지 않아요. 그 기운이 못해가지고 시시하다라고 생각이 절대 들지 않을 만큼 우리나라에 있는 화강암의 이 그 강력한 산 기운은 말이죠. 용맥은 세계 최고의 산을 자랑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이 백두대간의 봉우리들을 등반하는 기도를 하다가 출간을 했는 턱에 이 칸트가 말하는 숭고 서블라미라고 있거든요. 판단력 비판에 나오는 숭고라고 하는 건 칸트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세계를 만나게 됐을 때 숭고의 느낌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술 작품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미학적인 부분에서 인간은 이런 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사람이 한번 향상일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고 조그마한 이 번뇌망상의 세계, 생활 속에 그냥 파묻혀서 먹고 사는 문제에 어쩔 수 없이 자식을 기르고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욕심이 없는 사람도 욕심을 부려서 욕망을 저절로 만들어 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막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마음이 점점 좁아져 가지고 맹꽁이처럼 돼 간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우리 중생의 살림살이의 기본적인 패턴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산을 한번 나가시는 거죠. 등산을 한번 가시는 거예요. 가가지고 산을 올라가다 보면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북한산에 인수봉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이 오대산에 갔을 때 정멸보궁을 딱 봤을 때, 야 이런 데 어떻게 이게 절이 있느냐? 이 팔공산의 갓바위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 부처님을 모셔놨을까? 그 다음에 백두산에 갔는 천지에서 탁 보면서 야 어떻게 이 높은 산 위에 이렇게 호수가 이 화산 호수가 이렇게 돼 있을까? 이런 어떤 신령스러운 어떤 느낌, 원시적인 시원의 느낌, 이런 느낌들을 받으면서 숭고를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정화가 되고 높은 산에서 쫙 내려보면서 참 우리가 이렇게 넓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좁은 생각을 가지고 아상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그 없음만 가지고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게 이제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입산을 해서 공부를 하고 절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형태의 백두대간을 다니다가 제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우리나라에 뭔가 문제가 있다. 한국을 설명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백두대간 세계단전을 생각하면서 한 게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이제 일제가 한국 땅을 토끼에 비유했다는 거예요. 토끼 형국론이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어떻게든 이 땅을 자기네들이 가지기 위해서 별의별 망상들을 피웠죠. 엄청난 연구를 합니다. 정말 수없이 많은 엘리트들이 조선 총독부로 와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자기들이 가질 수 있을까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한 거 아닙니까? 우리 땅은 토끼다. 겁이 많고 그래서 이제 이 공격을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거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육당 체남선이 이제 처음으로 조선 맹호론을 등장시켰죠. 우리는 호랑이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건데요. 근데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굉장히 놀란 부분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저기 한번 보시죠. 택리지를 쓴 조선 후기의 학자 이중환. 우리가 이제 실학의 이제 그 학자로서 이중환의 택리지를 알고 있어요. 제가 택리라는 말을 몇 번이나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택리지라고 해서 우리나라 전체 땅을 평하면서 형세를 평하고 그다음에 호남, 영남, 뭐 충청도 이런 분들의 산의 특징과 그 속에 있는 이런 형태에 살고 있을 때 그 땅에 고향이 되고 그 땅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떻게 심성과 성품이 형성되느냐 이런 설명도 있고 어느 땅에 가면 어떤 좋은 땅이 있고 이런 얘기를 막 해놔서 우리가 우리 땅을 공부하는데 이 이중환 선생의 택리지를 안 볼 수 없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중국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라고 우리 땅을 평가했어요. 이제 실학자인 이중환 선생마저도 이러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건 현대적 시각에서 볼 때는 좀 충격적인 것이죠. 중국을 향해서 읍을 하고 있다. 약간 보기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소중화 의식입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중국 외에 중화 이외에는 전부 다 오랑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동이라고 해가지고 동쪽에 이제 오랑캐라고 썼잖아요. 동이 그 소용 남만 북적이라 그래서 대표적인 방위를 잡고 그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동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그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 두 가지를 가지고 다 같이 함께 써왔던 것 같습니다. 동이라고 하는 건 동쪽을 대표하는 곳이라서 일반 다른 조그마한 그 이민족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곳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중화의식이라고 해서 중국 중화 이외에는 한국이 우리 땅이 우리 조선이 제일이다. 이게 이제 소중화의식을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다른 때보다는 낫다. 그래서 여러분 청나라가 중국을 다 점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나라를 오랑캐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소중화의식을 가져서 저 오랑캐 놈들 하다가 병자호란을 당하고 조선 말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습니까? 인조 때 그 겪었던 그 엄청난 절을 9번 하고 말이죠. 그런 어떤 그 참 불편한 그런 역사를 남기게 됐단 말이죠. 이제 이게 소중화 의식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중화를 제외하고는 오랑캐들 중에 최고였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가 이 중국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이제 일본의 이제 일제 시대를 넘어오면 어떤 말이 있냐면 고토분지로라고 하는 일본의 지질학자가 있는데 조선 산악론에서요. 조선은 그 모습이 토끼가 발을 모으고 일어서서 중국 대륙을 향하여 뛰어가는 형국이다. 라면서 토끼 형국론을 제기했어요. 한국에 대한 경시와 모함이 절정에 달한 그 발언이죠. 여러분 이게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는 중국을 향해 절을 하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다. 그다음에 토끼가 중국 대륙을 향해서 뛰어가는 형국이다 하는 건 전부 다 백두산으로 가는 이 뒤쪽에 쭉 뒤에 있는 이 모습들을 토끼의 그 이 기다란 귀로 표현한 거고 이제 조선 선비로 하면 이제 뭐 모자를 쓰거나 이런 모습을 표현한 거겠죠. 근데 전부 다 똑같이 중국을 향해서 뭔가 향해서 보고 있는 모습으로 지형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도 아니에요. 토끼예요. 일제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사상을 독자성이 없고 중국을 쫓아가기 바빴고 중국의 아류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문화적으로 역사적 사상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 지리학을 활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학문에 일제 식민사관을 배제하려면 우리나라 땅에 대한 설명부터 다시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한국학 에세이에서 종교지리학이라고 하지만 이제 풍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땅이 명당이고 지난번까지는 세 개의 명당이라고 하는 땅들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했던 목적은 그래도 이 지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펑쉐이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고 풍수라는 단어를 모르는 나라도 전 세계가 다 같이 이러한 형태로 집을 짓고 이 주거 환경을 만들고 살고 있고 현대에는 트럼프 같은 사람도 이걸 활용해 가지고 부동산 재벌이 돼서 미국 대통령이 될 만큼 이거는 현대에도 활용되고 있는 중요한 학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으나
그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한국적인 형태, 한국적인 속성, 한국적인 특색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다음에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왜곡했는지, 중국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대동여지도를 만드는 김정호 선생만큼이나 우리 현대 후학들이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어떠한 일제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는데 이 학문이 지리학부터 장수학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에 분노했던 육당 최남선이 토끼의 형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발끈한 거죠. 그래서 자신이 발간했던 그 잡지 소년지에 조선의 형국은 맹호가 발을 들고 대륙을 향해 뛰어가는 형상이기에 조선은 앞으로 진취적이며 팽창적으로 무한히 발전할 것이라는 조선 맹호론을 제시하여 자긍심을 심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포항 지역에 가면 호미곶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호랑이 꼴이라는 거잖아요. 이러한 지명은 토끼꼴이라고 하는 일본의 야유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본격적으로 많이 쓰게 돼서 자리 잡은 용어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16세기 조선의 풍수지리학자인 남사고는 이분이 수락의 대가거든요. 풍수의 대가였죠. 산수 비경에서 이미 한반도 호랑이론을 기술했어요. 육당 최남선이 처음 한 게 아니고 남사고가 이미 한반도는 호랑이다 이런 얘기를 얘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대동여지도를 제작한 그 김종호 선생 역시 영일만 호미곶을 7번이나 답사하고 측정한 뒤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임을 확인하며 호랑이 꼬리 부분이라는 기록을 남긴 바 있었어요. 그게 육당 최남선이 처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일제시대 이전에도 호랑이로 설명했던 부분이 있다. 그것을 일본이 토끼라고 하니까 다시 이제 호랑이라고 하는 맹호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그 말을 덧붙인 겁니다. 그 우리 포항 있는데 거기에 호미곶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 지역을 호랑이 꼴이라고 했는 걸 이용해서 말을 덧붙인 거죠. 진취적이고 팽창적으로 무한히 발전해 가지고 대륙을 향해서 덤벼드는 아주 용맹한 호랑이의 형국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남겼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이나 토끼처럼 뛰어가고 있는 모습이나 그다음에 토끼와 같이 연약한 동물의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호랑이의 모습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왔는데 그 다음에는 한국을 논하는 한국의 형상을 한국의 이 한반도의 형상을 논하는 다른 논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진짜 호랑이 같은 그런 그 폭력과 아주 용맹성을 가진 그런 측면이 고구려에서 있기는 했으나 우리가 그렇게 막 살생을 좋아하고 전쟁을 잘 치르고 뭐 그걸 외세를 침입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우리나라 특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문화와 미학의 세계, 이런 문화의 세계이기 때문에 무력이 아닌 물력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세계 문화유산 가운데 우리나라만큼 이 문화예술의 형태, 그 다음에 출판이라든지 서적 이런 그 문헌이 강한 나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새롭게 한번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변화가 왔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는 변화가 생겼단 말이죠. 거기에 맞춰서 한국 땅을 새롭게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땅의 형국이 동물의 형상일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땅의 형상을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풍수학에서는요. 유사한 모양을 중심으로 지형을 설명하는 이른바 형기론이라는 것이 있고 무력론이라는 방법론이 발달되어 왔어요.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 국토를 노인이냐 토끼냐 호랑이냐 같은 무령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조선 총독부에 촉탁으로 와 있던 무라야마 지준이 쓴 조선의 풍수를 보면 형기론으로 우리 땅 전체를 막 분석해 놓고 있어요. 우리 땅을 얼마나 열심히 연구를 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여기에는 말이죠. 금계, 포란형, 쌍용, 농주형 같은 동물의 무령과 금계, 포란형은 봉황이 이렇게 알을 품고 있는 거고요.
쌍용 농주용이라고 하는 건 용이 두 마리가 와서 여의주를 가지고 서로 가지고 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봉황과 용으로 설명하는 그런 형식의 이제 동물을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매화 낙지형, 연화 부수형과 같은 꽃이나 식물의 무령도 등장합니다. 매화가 탁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뽕긋하게 말이죠. 땅에 붙어 있는 연화 부수형, 연꽃이 물 위에 떠 있는 형국 같은 그런 형태로 설명하기도 하죠. 일제는 한국 땅에 대한 기존의 풍수 지리학적 연구를 종합해서 자료를 정밀하게 정리해가지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목적은 결국 우리의 국토를 폄훼하고 잘못된 인식을 주입시켜서 식민사관을 유포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한반도를 연약한 토끼의 형상으로 설명해서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고자 한 것이 그들의 최종의 야욕이었죠. 그렇다면 우리 한반도의 전체 지형을 두고 토끼 형국이 맞는지 아니면 호랑이 형국이 맞는지 논쟁을 벌였던 것 자체가 일제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 갇혀 있는 것임을 이제는 우리가 자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국토를 굳이 동물의 무령론에 빗대 가지고 설명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수 무령론 가운데는 상제 봉조형, 천자 임금이 조회를 본다든지 선인 독서형, 신선이 책을 보고 있다든지 장군 대자형, 장군이 이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 형태라든지 옥녀 단자형, 선녀가 이렇게 딱 앉아 있는 형태라든지 또 노승 예불형이 있어요. 스님이 부처님한테 예불하는 형상과 같은 신선 장군 스님 같은 형상으로 표현한 경우도 아주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한국 땅을 단순하게 이제 토끼냐, 그다음에 호랑이냐, 그러지 않으면 옛날로 봤듯이 노인이냐라는 이런 논쟁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한국의 현실에 맞게 우리의 자긍심과 주체성을 심은 새로운 형태로 한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동물의 형태로 토끼냐 호랑이냐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나라는 가장 동물에 대한 그런 어떤 동물성이 적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했을 때는 전부 응전을 했지 우리가 먼저 가서 어느 나라를 지배해서 무력으로 폭력으로 살생을 범하면서 그렇게 했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정신적인 창조력과 창의력, 위대한 문화의 예술과 미학의 힘으로 살아왔던 나라인 만큼 여기에 걸맞는 새로운 형태의 무령론을 하나 제시하는 게 좋겠다.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를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나라 땅은 세계의 단전이고 세계의 정신의 수도가 될 수 있을 만큼 아주 높은 정신력 역량을 가지고 있는 땅이고 그 땅의 형태는 어떤 형태냐? 선승단자형의 모양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형국론을 새롭게 하나 제시했어요. 이건 제가 최초로 제시를 해서 한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한 지가 선승단자형 얘기를 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이걸 이제 글로 쓰고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단정하게 앉아있는 수도인이 선정에 들어있는 형국이다. 우리가 공부를 제일 잘하고 열심히 교육열도 있고 정신의 능력이 굉장히 강력한 땅이 우리나라인데 이런 형태로 해서 일단은 미흡 하나마 요 정도의 형태로 좀 그려보았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그림은 좀 수정이 되어야 될 텐데요. 선승단자형의 명당이다. 참선하는 스님이 앉아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둥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제 공부가 다 끝나서 백회가 열려서 부처님처럼 광배가 이렇게 생기면 우리나라 원래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 옛 땅, 저 고구려, 만주, 간도 저쪽 지역까지 우리의 영토까지 이게 오라가 퍼질 때 우리가 통일이 돼서 저 땅까지 우리가 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정신의 역량이 무력이 아닌 빛으로 문화로 퍼져서 우리 땅으로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백두대간에 있는 등뼈의 척추는 진짜 참선하는 수행자의
등뼈가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척추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 포항에 있는 호미곶 쪽은 말이죠. 우리가 말하던 이제 마지막 척추 꼬리뼈 정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맨 마지막이 부산 범어사 있는 동네 범어사 있는 곳에서 쭉 내려와서 해운대가 있는 장산까지 내려와 있는 그 척추까지가 우리의 그 척추가 될 것이고 하단전이 지리산이 되고 말이죠. 그런 형태로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선승단자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좀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한국학 에세이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